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과 형수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들은 중국으로 떠날 거라며 이 집은 이미 팔렸으니 나 혼자 살아가라고 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는 결국 공동묘지에서 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앞에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계신단다라는 쪽지가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잠든 척을 했고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아마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영화보다 더 아프고 더 지독한 현실이 있다는 걸 저는 일찍부터 알게 되었어요. 제 인생은 마치 멈추지 않는 통증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아픔으로 이어진 한 편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린 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 딸이자 내 어머니이기도 해야겠구나.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에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한 번에 이루어졌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손길은 마법처럼 모든 아픔을 지워주었죠. 오빠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어릴 적엔 사소한 걸로 자주 다퉜죠. 연필 하나, 자전거 차례, 그런 것들이 늘 싸움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우리 둘을 다시 끌어안으셨어요. 너희 둘 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들이야.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아픈 거야. 그 말에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화해했죠. 아버지의 옷사업은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낡은 작업장 하나, 바느질을 하는 몇몇 기술자들. 거기서 여성복을 소량 제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이 가득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고 그 정성 덕분에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오빠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그를 곁에 두고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분명 똑똑했지만 아버지처럼 신중하진 않았어요. 저는 점점 오빠가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자주 아버지에게 의견을 내세우고 때로 나의 말을 끊으며 말했죠.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아마 아들에게 지는 건 괜찮아도 아들과 멀어지는 건 싫으셨던 거겠죠. 시간이 지나고 오빠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환한 공기가 돌았고 아버지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래, 좋아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어쩌면 그 선택이 감정에 치우쳐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신부는 단정하고 수수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형수는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로잡아갔고 특히 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늘 정성스레 식사를 차려드렸고 조용한 저녁이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아버지가 편안해 보이셨고 그녀는 다정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나는 집 안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는 이 집의 손님이고 형수는 진짜 주인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투에는 차가운 가시가 돋기 시작했죠. 처음엔 은근한 비꼼이었고 그 다음엔 묵묵히 찬물만 건네는 냉랭함. 결국엔 나를 아예 투명인간처럼 여기는 듯했어요. 그날도 난 주방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수가 성큼 들어오더니 설거지하던 그릇을 일부러 콱 내려놓으며 말했죠. 너도 좀 내일은 스스로 해. 내가 뭐 하루 종일 내 뒷바라지만 하는 하녀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속으로는 외치고 싶었죠. 이 집, 내 집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목까지 차올랐다가 삼켜버렸어요.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오랫동안 조용히 울기만 했어요. 예전엔 내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그 방이 이젠 내 눈물만 조용히 받아주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차 좀 줄래?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얼른 눈물을 닦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그래, 아버지가 계시는 한 난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었어요. 결혼 후 그는 그저 지영 씨의 남편이 되어 있었고, 나는 그의 누나가 아닌 존재조차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내게 큰 위로였고, 나는 진심으로 바랐어요. 시간이 멈추기를, 그림자처럼 아버지 곁에 영원히 숨을 수 있기를. 하지만 시간은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아요. 차갑게, 조용히, 무심하게 흘러가죠.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친척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집에 찾아오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지은이도 이제 다 컸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죠. 아버지는 매번 웃으며 그 이야기를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미 내 삶에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은 이젠 아버지에게 압박까지 하기 시작했죠. 얘가 공부할 생각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시집 보내는 게 낫겠어요. 괜히 뒷말 듣기 전에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또 한 번 흔들 것 같아 불안해졌어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 말 나올 수도 있어. 오빠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듯 했어요. 사실 공부에 대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뭐 하나 새롭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무기력했고 내 마음은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나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늘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형수의 끊임없는 압박과 오빠의 강한 주장 앞에서 아버지도 더 이상 단호하게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날따라 방 안엔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아버지는 방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고요하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죠. 형수가 그러는데 그 여동생의 시누이 쪽에서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다고 하더구나. 아직 확정은 아니야. 내가 먼저 너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전 괜찮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엔 분명 망설임이 있었고 마치 스스로도 이 결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마 친척들이 아버지를 설득했거나 아버지가 결국 마음을 접으신 거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시댁의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인사도 말 한마디도 없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알겠더라고요. 그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에 들어오면 말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응, 그래. 그것뿐이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들뜬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야, 잘 지내지?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한 거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신의 은혜지. 곧바로 형수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남인이 정말 괜찮은 남자야. 시간 지나면 정들게 되어 있어. 정이 든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시댁에서의 삶은 철저히 계산된 세상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시간도, 존중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로 재고 따지는 공간이었죠. 아침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칭찬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국이 조금 짜다거나 반찬이 살짝 탔다 싶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바로 일그러졌고 차가운 눈빛과 함께 코웃음을 날리기 일쑤였죠.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저녁 문 앞에서 갑작스럽게 벨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낯선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고 깊이 눌린 상처 같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남인 집에 있어요? 나는 당황한 채로 조심스레 되물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그 순간 남편 남인이 거실 쪽에서 나와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입을 틀어막으며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겨우 말했죠. 너 왜 여기에? 그 여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왜? 무서워졌어?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마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연극 무대 위에 강제로 올라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저 멀거니 서 있을 뿐이었죠. 남편은 나를 향해 조용히 손짓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건 너무 늦어버렸어요. 며칠 뒤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2번의 결혼을 했고 첫 번째 아내는 이미 이혼 처리했지만 지금 문을 두드린 그 여자는 여전히 법적 아내였다는 사실. 다만 따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힘겹게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왜 나한텐 숨겼어요? 그는 어이없을 만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너한텐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당신은 결혼식에서 그 사실을 숨겼고 당당히 자신을 미혼이라 말했잖아. 그날부터 이미 모든 건 잘못돼 있었어. 그 사건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점점 심해졌죠. 지은아, 설거지 다 했지? 마당 청소도 하고 내 아침밥은 제 시간에 꼭 준비해야 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돌아오자마자 늘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은 아버지랑 얘기했어?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해.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이 점점 현실감 없이 느껴졌죠. 처음에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더니 다음 날부터는 말투가 싸늘해지고 나를 향한 태도 역시 딱딱해졌어요. 밤이 되자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하신 약속이야. 결국 너한테도 필요한 일이 될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평소처럼 밝은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남인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지은아,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거니? 나는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일로 남이는 기분이 좋아졌고 한동안은 집안 분위기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나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은아, 너희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 남인이 오고 가는 게 불편하니까 자동차 하나 사줄 수 있냐고.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돈을 보내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너 때문에 다 막히는 거잖아. 너희 집에서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나는 숨을 삼키며 용기를 냈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남인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그리고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외쳤죠. 지금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가족도 줬는데 너는 날 의심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족?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걸 준 적 없으면서 존중조차 없었던 그 말들이 가족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높였고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나는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전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건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뿐이었어요. 이 결혼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내 인생의 바탕은 거짓 위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어느 저녁 나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들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일 얘기 좀 했던 거야. 넌 왜 늘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더는 그의 말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일상의 사소한 말들에도 항상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아침 식탁에서 반찬이 조금 싱겁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쓸모없는 계집 같으니. 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 말이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 내 팔자 탓이지 뭐.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애 소식 하나 없으니. 나는 매달 그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말 안 해도 돼. 우리 다 안다. 그런 식으로 눈빛만으로도 내 마음을 짓밟았죠. 나는 침묵을 입고 살았어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죠. 언젠가는 조금씩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나 내일로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남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신발을 거칠게 벗더니 말했어요. 또 전기요금 늦게 냈더라.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공과금은 당신이 내는 거라고.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다가와 내 팔을 확 잡아당겼어요.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며칠 뒤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자 시어머니는 그분 앞에서 일부러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냥 돌부처야.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늘 조용하니까. 그 말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침묵조차 죄가 되는 집이구나. 그날 밤 나미는 느닷없이 말했어요. 나 다시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후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당신은요? 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라도 행복해야지.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대답해 줄 것만 같아서요. 잠들기 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내 아버지 뭐든 다 준비해서 딸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와선 아무것도 없네. 명심해. 우리 집에 더는 빈손으로 머무를 자리는 없어. 나는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참지 않고 내뱉었어요. 그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제 됐어. 더는 못 봐주겠어.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내 존재가 병든 사람처럼 여겨졌고 이 집에서의 모든 날들이 무의미해졌어요. 나는 조용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은아, 괜찮니? 나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지쳐서요. 그분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딸아, 더는 참지 마. 세상은 넓고 하늘 아래 넌 외롭지 않아.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에는 말이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도 울고 있냐? 밥은 해야지. 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가방에 옷 2벌을 접어 넣었어요.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았지만 발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왠지 감옥 문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는 나를 본 순간 놀란 얼굴로 멈춰 서셨어요. 지은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을 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는 그냥 제자리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다음 날 아버지는 나를 아는 변호사분을 찾아가셨어요.
사무실에 앉아 처음으로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며칠 후 남인에게 법적 통지서가 전달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지만 오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내 방 문을 열고 말했어요. 결국 이혼까지 시켜서야 속이 시원했냐? 아버진 노릇, 어머니 노릇 다 하더니 결국 우리 집안에 이혼녀 하나 만들었네. 그 후로 나는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이야기 중 내 이름이 나오면 늘 비꼬는 말투였고 형수는 날 향해 노골적으로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나는 그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도 대꾸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미 침묵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걸 다 참고 계셨지만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나는 근처의 봉제 공방에 등록했어요. 그 공간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엔 나처럼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슬픔도 상처도 모두 달랐지만 단 한 가지는 같았어요. 우리 모두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거. 오빠는 여전히 날 외면했지만 나는 그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기운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어요. 3개월 후 나는 한 작은 봉제 작업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내게 그건 세상 전부 같았어요. 작업반장님은 종종 내게 말했어요. 지은 씨, 원래부터 잘했잖아. 그냥 세상이 널 너무 깊이 숨겨버렸던 거지. 하지만 말이야, 시간이란 놈이 그렇게 오래 숨기지는 못해. 어느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래층에서 오빠와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어요. 그때 형수의 어머니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지은아, 아버지 말이야. 마지막 말도 못하고 순간 내 다리가 풀리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앉던 의자,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버지는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첫날에는 많은 이웃들이 와서 조문했고 장례도 치러졌지만 둘째 날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오빠는 대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사업은 내가 이어가야지. 결국 내가 옆에서 다 도왔잖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아버지의 피와 손으로 쌓은 결과였고 오빠는 단지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는 걸. 형수는 주방에서 나를 내쫓듯 말했어요. 이젠 아버님도 안 계시고 집안 살림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해. 나는 내 밥그릇과 컵 하나를 따로 챙겨 작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는 나만의 공간에서 아침밥도 직접 차리고 식사도 혼자 했어요. 어느 날 오빠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지나가려는데 그가 불렀어요. 지은아, 잠깐. 나는 멈춰섰어요. 이건 아버지 공방 명의 관련 서류야. 여기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어. 너도 공동 명의자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똑바로 말해.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우리 둘 다를 위해 모든 걸 만드신 줄 알았어. 내 말에 오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운영은 내가 했잖아. 이제 내가 여기저기 간섭하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 그날 이후 나는 회의 자리에도 불려가지 않았고 공방의 열쇠도 어느새 바뀌어 있었어요. 회계 기록도 더 이상 내 손에 닿지 않았고 그들은 나를 조용히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이라는 건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집은 그냥 잠시 머무는 공간일 뿐이에요. 내가 가진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재산, 소유권 같은 말들이 차지했어요. 어느 날 아래층 응접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이제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빨래, 청소, 설거지, 전기세까지도 모두 내 몫이었어요. 그게 어느샌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형수가 내게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방 비워줘. 아래층 정리할 거니까.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어요. 마치 나는 거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날 나는 그냥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를 떠밀었고
문은 내 등 뒤에서 쾅 닫혔지만 내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이 조용히 열렸어요. 이제 더는 참고만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 스스로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누구의 자비도 바라지 않고 내 발로 설 수 있는 공간을. 그날 내가 그 집을 떠난 순간부터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예전에 경비원이 머물던 오래된 다세대 건물 뒤편의 창고를 빌렸어요. 밤이면 거기서 잠을 자고 낮에는 작은 성당이나 주택가에서 일거리라도 찾아 몇 푼 벌었어요. 그게 나에겐 충분했어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 상기모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지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집에는 왜 안 들어갔어?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엔 이제 내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휴, 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런 꼴 절대 못 보셨을 거야. 그리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어요. 너 그거 알아? 내 오빠 공방 파버렸대. 그 말에 내 발걸음이 멈췄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짜야. 이틀 전에 계약했대. 내일부터는 새 사장이 들어온다더라. 그 공방 아버지가 밤새 일하며 지켜왔던 곳. 그곳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공방이 있던 길로 향했어요. 예전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던 간판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회사의 반짝이는 로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날 보고 다가와 말했어요. 지은 씨, 오빠분이 그러던데요. 중국 쪽에 새 사업 시작한다고 여긴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공동묘지 근처에 앉았어요. 그곳의 고요함은 마치 내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은 적막함과 닮아 있었어요. 이틀 뒤 또 하나의 충격이 찾아왔어요. 형수가 자신의 친구를 통해 내게 말을 전해왔어요. 지은아, 이제 진짜로 내 갈 길 찾아. 우리 집도 곧 정리해서 중국으로 이사 갈 거야.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 몫은요? 며칠 후 돌아온 답은 차가웠어요. 무슨 몫? 내가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모든 재산은 내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급히 법률사무소를 찾아갔고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서류 복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변호사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명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위조일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능성 있어요. 서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되었을 수도 있고 도장을 위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상기모 아주머니가 말했듯 오빠는 일주일 정도 더 한국에 머문 후 출국할 예정이었어요. 나는 오빠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왔을 때 조용히 그의 앞에 섰어요. 오빠,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내가 아직도 이러고 다녀? 곧 형수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지은아, 제발 우리 뒤 좀 그만 따라와. 우리 이제 새로운 삶 시작하려는 거 몰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삶은 남을 망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은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빠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은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외면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다음 날 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했어요.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이 소송 아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당신이 정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승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그 공방, 그 집, 결국 내 몫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실만큼은 밝혀지고 싶었어요. 소송 서류를 제출한 뒤 나는 잠시 상기모 아주머니 댁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들도 내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우리도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그 말은 날카롭지만 익숙한 상처였어요. 그날 내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모든 걸 적어두었던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어요. 밤은 이미 깊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땅 냄새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했어요.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눈물로 가득한 밤이 지나고
어느 순간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내 앞에 누군가 두고 간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국,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어쩌면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나를 여전히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 따뜻한 밥은 먹지 않았어요. 그저 물 한 컵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날 하루 나는 공동묘지 근처 한자리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노을은 붉고 바람은 조용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어요. 그 다음 날 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지쳐서 잠든 내 곁에 아침이 밝자 또다시 따뜻한 아침밥과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걱정 말거라. 넌 혼자가 아니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발자국 소리가 아주 조용히 다가왔어요. 내 심장은 마치 꺼내질 듯 뛰었고, 그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나는 숨도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식기를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나는 살짝 눈을 떠보았어요.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신사가 보였어요. 정확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몸짓과 분위기는 놀랍도록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밥과 물병, 그리고 쪽지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나는 바로 일어나 조심히 그의 뒤를 따라 문을 두드렸어요. 꽤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열렸고 그분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라, 딸아. 그 목소리에 내 마음이 떨려왔어요. 누구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산토시야.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봤었단다. 내 아버지가 한때 내게 큰 도움을 주셨어. 내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 모두가 나를 외면했지만 내 아버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약도 주시고 밥도 해주셨지. 나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묘지 근처에서 너를 보았지. 그때부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내가 바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 스스로 나를 믿고 와주길 바랐어. 그래야 내가 진짜 편하게 머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이미 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했어. 이제 누구도 너를 내쫓을 수 없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마치 아버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나를 품에 안아준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늘 쓰던 문장들, 묻고 싶은 말들, 그 모든 것들의 답을 이미 받은 듯 했어요. 산토 아저씨는 이른 아침 소박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계란국과 밥, 딱 아버지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그 맛. 나는 식탁에 앉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절 지켜보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그릇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처음 내가 이 공동묘지에 왔던 그날부터.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그 모든 건 혼자서 하신 거예요? 밥, 물, 쪽지들까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내가 한 일이야. 내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지. 내 병이 한창일 때 모두가 문을 닫았지만 내 아버지만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게 내겐 세상의 전부였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나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어. 아마 내 아버지가 내 전부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투엔 낯설미 없었어요. 그건 가족의 따뜻함, 아버지의 품 같은 말투였어요.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소중함을 알게 되길 바랐던 거야.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거야. 그 쪽지들 다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고민했지. 오늘은 무슨 말을 써야 너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닿을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안쪽에서 서류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 봐. 서류를 펼치자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부터 지은이의 명의로 이전함. 내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아저씨,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걸?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건 내 인생에서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빚을 잇는 존재지.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날부터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커튼을 새로 달고, 아버지의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산토 아저씨는 매일 아침 마당 앞 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나는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해. 그래서 저한테 계속 밥 챙겨주시고 쪽지도 주셨던 거군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작게 종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마지막 쪽지다. 잘 간직해. 쪽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너는 스스로 쓸 수 있어. 내 말이 너의 빛이 될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환하게 빛났어요.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 있는 존재였어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집도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지붕 아래가 아니라 내 집에서 숨 쉬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단지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산토 아저씨는 매일 저녁 재봉틀 옆에 앉아 신문 기사를 천천히 읽어주셨어요. 그의 존재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눌러왔던 침묵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주 3명의 여학생이 재봉을 배우러 왔어요. 그중 한 명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여기 따님이신가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기 화면엔 익숙한 번호가 떴어요. 형이었어요. 지은아, 나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지금 중국이야. 모든 게 끝났어. 내가 계약했던 회사 다 사기였어. 공장 판 돈도 집 팔아서 마련한 자금도 다 사라졌어.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 형수도 아이 데리고 떠났어. 이젠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폰 하나랑 약간의 현금뿐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이 내뱉는 그 모든 후회의 파편 같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어. 너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었고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도 분노도 아닌 그저 하나의 감정만이 있었어요. 진실이 결국 모든 걸 드러냈다는 사실. 아직 거리를 두고 싶어요. 내 말에 산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그가 돌아오더라도 이제 넌 예전의 지은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내 재봉 수업에 5명의 여학생이 더 늘어났어요.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메웠고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는 감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정리 중인데 산토 아저씨가 말했어요. 지은아, 전화야. 사우디에서 온 것 같아.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받아들었어요. 지은아, 나야. 익숙한 하지만 낯선 그 목소리. 나 한국 돌아갈 거야. 더 이상 거기 있을 데가 없어.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붕 아래 단 하루라도 쉬고 싶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긴 내 집 아니야. 산토 아저씨의 집이야.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넌 머무를 수 있어. 전화를 끊자 산토 아저씨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를 받아줄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왜냐면 이제는 제가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란 건 항상 강한 사람이 먼저 여는 문이에요. 며칠 뒤 문이 열리고 2 남자가 섰어요. 그중 하나는 오빠였어요. 그토록 차갑고 무심하게 나를 쫓아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지은아, 미안해. 모든 걸 잃었어. 내 형수도 아이들 데리고 떠났고 나 혼자 남았어. 이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오직 후회만이 남았어. 그의 말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알았어요. 후회는 용서를 구하는 문 앞에 서는 자세일 뿐. 그 문을 여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걸. 이 집에 머무는 건 내 결정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야. 과거를 끌어들이지 마. 여기선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가야 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문을 열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작은 집안일부터 도왔어요. 산토 아저씨는 그에게 심부름을 하나둘 시키셨고 그는 묵묵히 말없이 그 일을 다 해냈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내게 말했어요. 변한 얼굴을 판단하기란 어렵지. 하지만 스스로를 바꾸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 이제 오빠는 매일 저녁 재봉 공방 문을 열고 닫고 오는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누구보다 거센 바람을 맞은 사람답게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과를 남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은 단지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온기가 흐르는 집이 되었어요. 지친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등불 같은 곳으로. 어느 날 오빠가 조용히 말했다. 그 위조된 서류 말이야. 그거 내 손에 있어. 내가 원하면 공장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작은 집이 내게 준 평화는 어떤 큰 공장에서도 느낄 수 없는 거였어. 그래도 그 서류는 너도 봐야 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 나는 천천히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는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무엇이었는지. 아빠에게 내가 한 일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는 건 아마 평생 어렵겠지. 이제 너는 단지 오빠야. 주인이 아니야. 산토 아저씨가 조용히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한번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매일매일 다듬어야 해. 너희 둘은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 그날 저녁 창밖을 보니 오빠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한때 나를 거칠게 내쫓았던 손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흙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용서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한 문이기도 하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마당을 물들였고 몇 달 전 내가 심었던 작은 싹들이 이제는 초록 잎을 내밀고 있었어요. 오빠는 물을 주고 있었고 산토 아저씨는 평상에 앉아 낡은 신문 스크랩을 읽고 계셨어요. 나는 문 옆 벽에 작은 나무 팻말을 걸었어요. 지은이의 집. 여긴 단순한 재봉교실이 아니었어요. 여긴 세상에서 쓸모없다, 불행하다고 낙인 찍힌 소녀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었죠. 누군가는 이혼을 당했고 누군가는 시댁에서 쫓겨났고 또 다른 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웃음을 나눴어요.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낡은 트렁크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나에게 맡기셨던 거야. 그 트렁크 안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지은아, 너와 내 오빠는 언제나 서로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딸 지은아, 난 너를 믿는다. 너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놓치지 않을 거란 걸. 편지를 다 읽고 오빠와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공장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알잖아. 우린 그걸 지키지 못했어. 오빠는 깊이 후회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이미 아빠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어나가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집에서 조그마한 작업실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빠가 처음 시작하셨던 방식 그대로 하루하루 땀으로 이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고 내 작은 비즈니스는 이제 제법 안정되었어요.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 산토 아저씨가 신문을 들고 오셨어요. 지은아, 봐봐. 이 기사. 거기엔 오빠의 전 동업자였던 사람이 2명의 여성에게 사기와 폭력을 저지른 죄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기사를 천천히 읽고 숨을 내쉬었어요. 정의는 때로 느릴지 몰라도 결국 도착하긴 하는구나. 오빠는 이제 매일같이 공방 문을 열고 닫고 여학생들을 맞이했어요. 말없이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갔죠. 그날 난 조용히 다짐했어요. 우리는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을 이 집 지은이의 집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아빠의 이름을 걸고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봉제 공방을 열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형수는 오빠에게 조용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는 떨어져 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괜찮다면 아이들을 내게 데려다 줘. 양육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다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은 없을 거야.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조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형은 몇 번이고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제 나는 내 인생, 내가 쟁취한 이 행복에 만족해. 무엇보다 기뻤던 건 오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비로소 아빠가 남긴 모든 것의 가치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려드리며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몰라요.